왜 새 거에다 씌우고 싶어? 잠깐만. 둘, 셋, 넷. 일단 네. 이거 전달 좀. 아니 또 필요한 사람? 됐어요? 자, 아이고. 그래서 봅시다. 자, 생물은 네, 생물의 특성,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본적으로 1, 2, 3번, 1, 2, 3, 4, 5번 얘네까지가 개체유지 특성이라는 거랑 1번하고 2번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얘네들은 종족유지 특성이라는 거 요 정도는 당연히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개체유지 특성이 뭐고 종족유지 특성이 뭐고 이렇게 자꾸 그냥 외워 버릇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과목은 과학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특성들은 개체유지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생식하고 유전을 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라는 거는 종족유지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둘 수 있는 부분이잖아. 얼마든지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괄호가 없긴 한데 꽤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괄호를 그걸 만들기가 어려워서 괄호를 안 만들긴 했는데 그게 중요하고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세포로 구성, 생명체의 기능을 하는 단위는 세포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모여서 그 뒤에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일 거고, 그래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일 거고, 마지막에 개체를 이룬다. 요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게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동물한테나 있는 거란 말이야. 식물한테는 기관계 대신에 조직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초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 요걸 베이스로 하는 거고. 그냥 동물은 기관이 많아서 기관계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든 거야. 식물은 조직이 많아서 조직계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든 거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물질대사.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죠. 뭐 대충 그 표현은 화학 변화 정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 혹은 화학 변화로 대부분 효소가 이용된다. 사실 이게 제가 표현상 대부분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이제 누군가 제 프린트에 대해서 시비를 걸까봐 그냥 대부분으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냥 전부 다 그냥 100% 효소 안 써도 되는 물질 대사 없다고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화작용.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 뭐야? 저분자에서 고분자로의 물질 변화겠죠. 뭐 내지는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의 물질 변화가 일어나며 저분자에서 고분자의 물질 변화가 일어나며가 되겠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죠. 뭐 간단하게 흡열 반응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하는 단백질 합성, 그쵸? 단백질 합성은 살아있는 세포라면 다 해야 돼요. 이건 동물이고 식물이고 나발이고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다 해야 되는 게 단백질 합성.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등이 있다. 보통 물질 대사하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예는 말 그대로 대표적이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 뿐이고 그 외에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더 알아두실 만한 거 뭐 뒤에 좀 더 얘기할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3번 발생과 생장. 자, 발생과 생장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열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 요게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과 생장이라고 얘기한다면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단세포 생물이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없다. 특히나 발생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발생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생장은 사실 가능은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장이랑은 다르니까 우리한테 사람한테서의 생장이라는 거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지는 걸 얘기할 텐데 단세포 생물한테는 세포 분열이 아니라 그냥 세포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없다. 그냥 아예 이렇게 기억해버리는 쪽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었고, 그 다음에 개체를 완성하기 위해 일어나는 게 발생일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개체가 성장하기 위해 일어나는 이 생장일 거니까. 그래서 위에 것부터 쭉 채워보면 발생, 개체를 완성하기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으로가 되겠죠. 그래서 발생의 가장 큰 특징은 형태 변화지, 형태 변화. 생긴 게 변화한다, 형태가 변화한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형태 변화가 특징이다. 그 다음 밑에 생장은 개체가 성장하기 위해 일어나는 그냥 체세포 분열 과정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굳이 얘도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크기 변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거는 그냥 외부의 자극에 개체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성 보시면 외부의 변화에 대해 개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가 원래 포인트긴 해요. 근데 대충 그냥 여러분들 아마 제일 많이 적었을 만한 게 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정도로 적었을 수 있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질문하는 게 항상성인데 항상성을 채우라는 건 아닐 거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목표가 이겁니다.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온 유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체온들은 36.5도,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은 36.5도 부근에서 가장 활성을 잘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멀쩡하게 작동하게 하려고 우린 체온을 유지하는 거야. 비슷하게 pH, 우리는 pH도 우리 몸의 산도도 조절을 하거든요. 산도 조절의 이유도 이 산도를 조절해야 마찬가지로 효소가 제대로 활성을 띨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나트륨 농도 조절도 결국은 뭐야?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나트륨 농도를 조절했던 거고, 그렇죠? 혈당량 조절도 결국 뭐야? 너무 높아지면 혈관이 막히고 너무 낮아지면 세포들이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들 테니까 항상성 조절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는 거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들이 멀쩡하게 잘 일어나게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일정하게 하는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일정하게 하는 혹은 유지하는 특징으로 물질 대사나 자극에 대한 반응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밑에 예시에서 좀 더 보고요. 그 다음, 자, 세포호흡은 세포가 ATP를 합성하기 위해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세포호흡 자체는 분해, 즉 이화작용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ATP 합성이라고 하는 동화작용이 이제 세포호흡에 딸려 있는 반응인 거죠. 그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유지 특성으로 넘어가서, 자, 종종유지 특성에서는 생식과 유전하면 개체가 자손을 남기며 개체의 형질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단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 다세포 생물의 생식세포 분열,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왠지 괄호 크기 보니까 앞에 게 다세포의 생식세포 분열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우리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성별을 가지고 있어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생식과 유전을 하게 되는 거고,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과 유전입니다. 요거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위에서 뭐야?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면 단세포 생물은 이미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것 자체가 생식과 유전이기 때문에 따로 발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에 유전자 혹은 DNA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NA에 저장된 혹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물려주는 것이 유전이다. 사실은 우리가 생식하고 유전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런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2번 적응과 진화. 자, 적응과 진화는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하거나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자연 선택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에 다뤘었던 내용이잖아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하거나 혹은 이제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자연 선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적응은 종의 전체가 가진 특징이었고 진화는 종의 일부가 가진 특징으로 뒤에는 돌연변이에 의한 경우가 많다. 자,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원래 온대기후대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온대기후대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대잖아요. 온대기후대는 특징이 뭐냐면 더울 때는 많이 더울 수도 있지만 추울 때도 많이 추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연교차가 좀 크더라도 전체적인 평균 기온이 그렇게 낮거나 높지 않은 그런 기후대를 온대기후대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온대기후대라고 계속 표현해도 괜찮겠냐. 실제로 이제 제주도는 지금 현재 아열대 기후대나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바뀌어온 건데, 원래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아직 온대기후대라고 볼 만한데, 그러니까 온대기후대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를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꼭 엄청나게 추운데 적응을 해야만 살 수 있을 건 아니에요. 또 엄청나게 더운데 적응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애들도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A 종이 있을 때 이 종의 개체 중에서 일부는 좀 더운 데에 유리한 유전자를 좀 가지고 있을 거고, 일부는 추운 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단순히 그냥 같은 종의 생물이지만 추운데 좀 추위를 좀 더 잘 견디는 애들과 더위를 잘 견디는 애들로 나뉠 뿐일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 좀 더위를 잘 타는 사람, 추위를 잘 타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해봐. 근데 이 A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열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덥게 된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종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냐면, 추운데 잘 견디는 유전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은 도태가 될 거고요. 대부분의 이 종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개체들이 이제 이 더운 유전자를 갖게 될 겁니다.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종 전체가 결국에는 갖게 되는 특징이어야 되는 거지. 결국 우리는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여기가 열대가 되고 나서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A종은 열대로 바뀐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더운 유전자를 갖게 됐구나,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원래 온대기후대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었어. 그래서 A종인데, 그리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더위나 추위와 상관없이 그냥 더위, 추위 관련된 유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개체가 특별히 더운데 잘 견디지도 않고 어떤 개체가 특별히 추운데 잘 견디지도 않아. 그냥 다 비슷해.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얘가 온대에서 열대로 기후가 바뀌는 와중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일부 개체가 아예 이 좀 더운데 더 잘 견디는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전자가 계속 퍼져서 A종 전체에 퍼진다기보다는 이 유전자를 가진 이 개체가 따로 나와서 A종은 더운 열대에서 좀 힘들어하는 종이 되고, 얘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원래는 같은 종이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운데 너무 잘 버티는 B종으로 아예 분화가 됐어 라는 개념이 되면 이게 보통 진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적응하고 진화는 원래 원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자세히 스토리 라인을 뜯어보면 한 이 정도의 차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화의 시작은 어떤 전체 종에서 일부가 가진 특징이 결국 진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종으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종의 탄생, 이게 진화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기존에 있던 종이 특정 환경에 유리한 유전자를 전체가 다 갖게 되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그냥 적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 적응과 진화는 엄연히 구별하면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하긴 합니다. 라는 얘기.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대부분의 학교는 적응과 진화로 묶어서 가르칠 거지 적응이랑 진화를 분리하라고 딱히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되, 학교에서 만약에 적응과 진화를 구별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면 구별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같이 묶어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여러분 진도 다 나갔을 건데, 그치? 여기는 아마 다 진도 나갔을 텐데, 나눠서 가르친 사람, 가르친 학교 없어? 광북은 그렇다는데? 몰라. 정확한 건 아닌데 광북은 생멸의 특성을 10개로 가르쳤대요. 지금 거기 보면 딱 7개거든요. 근데 7개에서 발생과 생장 분리하고 생식과 유전 분리하고 적응과 진화 분리하면 딱 10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분리를 하면 그렇게 나눠지긴 해서 너네는 좀 분리해서 적응과 진화를 구별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는 거긴 한데 대부분 이제 어제도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아닌 걸로 해놓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밑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그럼 예시를 보면 1번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지는 건 뭐겠어? 네, 얘는 항상성입니다. 근데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항상성 물질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을 구별해달라고 얘기했었던 걸 이걸 하나씩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자,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진다는 얼핏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긴 합니다. 외부 변화가 있으니까 내부에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얘는 뭐야? 세포호흡이 많아지는 건 결국 이유가 뭐야? 체온 조절이지. 그러니까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항상성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세포호흡이 많아진다만 보고 이걸 물질대사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세포호흡 자체는 물질대사가 맞아. 만약에 문제에서 저 세포호흡 밑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기억 이렇게 해놔. 그리고 기억이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은 뭐냐 이러면 그건 물질대사겠지. 근데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진다 전체에다가 밑줄 쳐놓고 기억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항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물질대사라는 대답을 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번 보시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든다. 이게 이제 물질대사가 되겠죠. 얘는 물질대사 말고 어떤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3번 올챙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개구리가 된다. 이건 발생이죠.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발생은 형태 변화가 있는 건데 올챙이랑 개구리는 분명히 생긴 게 다르니까. 그 다음 4번 사막여우는 북극여우에 비해 몸집이 작고 귀약거리가 크다. 이걸 이제 적응과 진화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엄연히 따지면 뭐냐? 적응하고 진화 중요에 따지면은 적응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가 최초 출현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건 아마 진화로 봐야 되긴 할 텐데 아무튼 지금은 이건 적응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인장의 가시는 다른 식물의 이패 기능을 한다도 마찬가지로 적응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별 안 해도 되면 그냥 적응과 진화라고 하면 되고 구별해야 되면 적응 이렇게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식물은 빛이 오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라는 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진화죠. 그렇죠? 진화지.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나타난다. 진화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구별할 필요 없다면 적응과 진화 하시면 되는 거고. 8번 아메바의 체세포 분열하면 생식과 유전이 되는 겁니다. 왜?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거든. 우리 아메바가 뭐 그런 거는 한 번씩 들어봤잖아. 아메바의 분열 이분법, 그렇죠? 아메바의 생식 번식 방법 이분법 이런 거 얘기 들어봤었으니까. 그다음 9번 사람의 체세포 분열은 발생과 생장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발생인지 생장인지 모르니까. 사실 사람의 체세포 분열 자체만 놓고는 우리가 발생이냐 생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O형인 부모로부터 O형인 자손들만 태어날 수 있다. 생식과 유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인 구조는 바이러스로 된 껍질은 말이 안 되죠. 네, 단백질로 된 껍질과 일단 전체적으로 껍질이 단백질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DNA나 RNA 같은 핵산으로 이루어진 물질 혹은 생명체이다.
사실 바이러스를 물질로 얘기할 것이냐 생명체로 얘기할 것이냐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냥 뭘로 얘기하든 우리가 시비 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징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징 하면은 물질 대사 못하고 증식 못해. 근데 언제?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물질 대사 못함, 혼자서 증식 못함. 마지막 한 칸은 뭐 세포 구조 아님. 이 정도가 되겠지. 근데 생물적 특징은 숙주세포 내에서, 숙주 내에서는 물질 대사 가능. 마찬가지로 숙주 내에서는 증식 가능. 이런 건 이제 생물적 특징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아마 이걸 이제 만약에 채울 때 도련변이 이런 걸 채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도련변이도 맞는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에 적을 때 그거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생식과 유전,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서술형에 나오잖아? 그러면 서술형 적을 때 세 가지를 적으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비생물적 특징 세 가지를 적으시오. 근데 거기다가 1번 유전 물질을 갖는다, 2번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깎을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만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3개가 아니라 2개를 적은 걸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거랑 유전 물질을 갖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물론 원래는 당연히 그렇게 적어도 돼. 그렇게 해서 깎지 않아. 근데 막 만점자가 막 너무 많고 이러면은 이제 어디서든 깎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딱 깎기 좋은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지. 항상 내신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시비 걸 건덕지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서술형 정답에다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무조건 학생 쪽이 불리해요. 그래서 그 건덕지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아무튼 그 다음에 생물적 특징하고 다 했으니까 그럼 그 아래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숙주세포가 있는 바이러스가 가진 생물의 특성, 이게 좀 애매하니까 숙주세포에 있는 뭐 이 정도로도 바꾸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숙주세포에 있는 바이러스가 가진 생물의 특성, 즉 숙주세포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는 어떤 생물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냐, 위에서 골라서 적으라는 얘기지 결국. 그럼 뭐야? 숙주세포 안에선 물질대사 되잖아. 그러면 물질대사. 또 숙주세포 내에서는 증식이 가능하잖아. 그럼 생식과 유전. 그리고 사실 숙주세포에 있든 아니든 원래 바이러스가 갖는 생물의 특성이 하나 더 있죠. 적응과 진화.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대사,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 세 가지 생물의 특성은 바이러스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지. 숙주세포 밖에 있을 때는 셋 다 아닌 거고, 바이러스 숙주세포 안에 있을 때는 셋 다 맞는 거고. 사실 이게 엄연히 따지면 숙주세포 밖에 있을 때도 적응과 진화는 하는 거긴 하거든요. 돌연변이는 꼭 숙주세포 밖에 있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넘어가서 2번 밑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얘는 귀납적 탐구. 귀납적 탐구는 자연현상을 관찰, 그쵸? 우리 귀납적 탐구에는 키워드가 관찰인데, 그래서 관찰에 특정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이 정도도 맞긴 한데 가장 좋은 건 대조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조 실험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일반화 과정에 오류가 생기기 쉽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혀있는 정확도가 떨어진다와 일반화 과정에 오류가 생기기 쉽다, 이 모두가 대조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대조 실험을 하게 되면 뭐야? 변수를 통제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어떤 요소가 얘한테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치? 예를 들면 온도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걸 확인하려면 온도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주면 그게 대조 실험이니까. 근데 귀납적 탐구는 어때?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정하게 해주고 이런 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과로 봤는데 온도 높은 데서 사는 애들이 더 잘 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봤자, 관찰로는 이걸 백날 얘기해봤자 온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에 대한, 그쵸,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귀납적 탐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일반화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사실 이거는 순서를 완전히 외워야 된다기보단 그냥 한번 쭉 적어보자 라는 의미로 그냥 넣어놓은 건데, 처음에 우리가 자연현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쩌다 우연히 자연현상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본 현상으로부터 뭘 뽑아낼 거냐면 주제를 선정하게 되겠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메인으로 관찰할 건지 주제를 선정할 거고요. 주제 선정. 그 다음엔 내가 선정한 주제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방법을 설정하겠죠.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 자, 우리가 철새를 관찰한다고 쳐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겠어? 철새한테 뭐 위치 추적기 같은 거, 그쵸? GPS 이런 거를 달아놓는다던가 이런 게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찰 이 방법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방법을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엔 관찰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관찰 혹은 관찰 수행. 그리고 내가 이제 수행한 관찰 결과를 그 다음 결론 도출. 그리고 그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일반화. 근데 사실 귀납적 탐구는 대부분 이 일반화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떻게든 도출해내긴 하는데 일반화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됐어? 그러면 얘 비슷한 띠는, 그러니까 모든 철새는 다 그럴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그 일반화는 쉽지 않지. 차라리 실험 쪽은 좀 더 일반화가 쉽게 되는 데에 비해서 귀납적 탐구는 쉽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연역적 탐구. 이쪽이 좀 더 중요하지. 그래서 특정 현상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도 뭐 굳이 얘기하면 대조 실험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실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관찰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맨 위에가 뭐 해야 될 거냐면 뭐 문제 제기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가설 설정인데 가설 설정은 그 칸에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가설 설정에 들어가기 가장 올바른 칸은 그 아래 칸입니다. 중간에 있는. 왜? 그 칸 아래 뭐라고 적혀 있어? 가설이 옳지 않을 때라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딱 가운데가 가설 설정이고 그럼 오른쪽은 뭐냐? 실험 설계. 그러니까 탐구 설계를 하게 될 거고 실험 설계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는 뭐겠어? 실험을 수행하겠죠. 탐구 수행이 되겠지.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한 가설에 대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그 다음 아래 실험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설이 옳지 않으면 올라가서 뭘 해야 되니까 가설 수정을 해야 되니까 가설을 재설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가설 설정이 들어가는 게 제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설 설정 오른쪽 탐구 설계, 뭐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아래 탐구 수행, 실험 수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 도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대조 실험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가설의 증명을 위해 비교를 위해 이거 좀 그러네. 아무튼 가설의 증명을 위해서 비교를 위해 아무 조작도 해주지 않은 대조군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작을 해준 실험군을 비교하는 실험 방식이 되는 거지. 대조군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종속변인, 독립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채우기 전에 그냥 EX 먼저 얘기하고 올라와 봅시다. 우리 EX 종속변인은 뭐야? 세균의 증식 혹은 세균의 증식 억제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종속변인은 세균의 증식 또는 세균의 증식 억제 둘 중 하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작변인 푸른 곰팡이 내지는 푸른 곰팡이 유무 내지는 푸른 곰팡이 처리 여부 이 정도가 될 건데 매년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한 번쯤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처리라고 하는 건 아마 전에도 얘기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처리라고 하는 게 없앤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사전적으로 처리하다라는 단어에는 뭔가를 없앤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리하다는 보통 뭐냐면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일을 한다. 그래서 약품을 처리한다 하면 약품을 넣어준다.
물질을 처리한 다음에 물질을 넣어준다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리하다를 없앤다로 자꾸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그냥 매체에서 나오는 뭐 사람을 처리하고 뭐 이딴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냥 그건 이제 그 변용이지. 일을 했다라는 거를 사람, 뭐 약간 킬러들이 일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좀 요거는 생명과학에서 워낙에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뭔가 실험을 하다 보면 약품 처리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짚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조작 변이는 그냥 푸른 곰팡이 혹은 푸른 곰팡이 처리 여부 뭐 내지는 푸른 곰팡이의 유무 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통제 변이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푸른 곰팡이 제외한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줄 걸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진짜 다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할 때 그게 통제 변이로 적합한지 아닌지 제가 그냥 보도록 할게요. 대충 한 2개 정도만 적어주세요. 한 개는 너무 정없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온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습도 아니면 영양분의 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올라가서 종속변인부터 다시 채워보면 그러면 우리 방금 가설에서 종속변인을 꺼낼 때 결국 뭘 꺼낸 거냐면 가설의 원인에 해당되는 결과에 해당되는 변인이 종속변인이죠.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해서 결과는 세균의 증식 억제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종속변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걔는 뭐야? 독립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작변인에 따라라고 하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요. 독립변인에 따라가 좀 더 적합한 말이 돼요. 통제변인의 영향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독립변인 하면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구분해 줘야 되는 거지. 독립변인들 중에 우리가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조작변인이 있을 거고 그 외의 것들은 통제해 줘야 되는 통제변인이 될 거고. 그 다음 조작변인 독립변인 중 가설의 원인에 해당되는 변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제변인은 독립변인 중 조작변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변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험 진행 시에 일정하게 해줘야 한다. 여기서 일정하게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대조군과 실험군 할 거 없이 모두 다한테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같게 해줘야 한다. 뭐 이 정도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인 통제. 이거는 뭐였냐면 설정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독립 변인이 다 변인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인 자체, 그러니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통제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2단원에서는 원래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서 그 밑에 보면 이게 답을 적는 거야. 소화계에서 순환계를 이동하는 게 뭔지 적고 순환계에서 소화계로 이동하는 게 뭔지 적고 이걸 일일이 다 적으라는 거거든. 옆에 그래서 땡땡 요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할 겁니다. 다른 걸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순서상. 그래서 그 아래 소화계 여기부터 가봅시다. 자, 소화계는 양분을 흡수 혹은 다른 단어가 생각 안 나네. 흡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기관들의 모임이다. 흡수 말고 뭐 있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기관들의 모임이다 정도가 될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기계적 소화, 사실 우리가 기계적 소화는 생원에서 그렇게 관심 있는 파트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음식물을 잘게 부수거나 이동시키는 등 분자, 배열을 바꾸는 작용이다. 요거는 그래도 한두 번씩은 언급이 되는 편이니까 그냥 한번 봐둡시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분자 배열을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물질을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물질이 원래는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이걸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좀 퍼져 있게 만든다던가 이런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배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고로 따져보면 레고를 만약에 우리가 레고 같은 걸 생각해보면 레고를 일일이 분해하는 게 기계적 소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화학적 소화는 뭐야? 레고 자체를 부숴버리는 게 화학적 소화 이런 거지. 막 레고에다 열을 가해서 레고 자체를 녹여버리고 막 이래야 화학적 그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분자 구조를 바꾸는 거지 얘는. 분자 구조를 바꾼다라는 건 즉 진짜로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분자 구조를 바꾸는 작용으로 그래서 얘는 뭐야? 이화작용이며 효소가 작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꼭. 자 그래서 밑에 자 이거 분비기관, 작용기관, 생성기관 자 이게 생성기관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서.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언급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일단 작용기관까지는 전에 있었던 거니까 얘기를 해보면 분비기관 입에서 분비한 건 침일 거고 작용기관도 입일 겁니다. 그냥. 그리고 분비기관이 위에서 분비를 했으면 위액일 거고 작용기관은 위.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분비하고 위에서 작용하고 입에서 분비하고 입에서 작용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입에서 되는 소화양분은 뭐 그냥 탄수화물 그 다음에 위에서 소화하는 소화양분은 단백질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자는 분비기관은 이자지만 작용기관이 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화되는 소화양분은 뭐다? 탄탄지 모두 다 탄단지 셋 다. 그 다음에 소장은 작용기관 당연히 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양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생성기관은 뭐냐면 그냥 입, 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에서 만들고 입에서 분비하고 입에서 작용하는 거고 위 쪽도 위에서 만들고 위에서 분비하고 위에서 작용하는 거거든. 이자액도 이자에서 만들고 이자에서 분비해요. 근데 작용을 소장액 가서 하는 거지. 근데 소장액은 소장에서 분비하고 소장에서 작용할 거긴 한데 생성기관이 원래 간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간에서 만들어요. 쓸개집처럼 그런 개념이거든. 그렇긴 한데 아마 거의 안 짚을 거예요.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한번 봐두시고만 지나가세요. 이건 못 채우셔도 되니까 안 해도 돼. 자 넘어가서 자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얘는 뭐야? 대장에서 수분 혹은 물을 전부 흡수한 뒤 뭐 H2O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래서 대장에서 수분을 전부 흡수한 뒤에 대변의 형태로 배출되는 것으로 여기다 배설 적으면 큰일 납니다. 배출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갈 게 배설이지. 배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죠. 대변은 절대 배설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소화계와 순환계와 소화계의 상호작용. 자, 얘는 뭐야? 수용성 양분 뭐가 있어? 아미노산,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단백질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 정도는 괜찮긴 한데 그것도 그냥 포도당으로 적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이 맞는 거지 막 단백질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단백질 흡수 못 해요. 그래서 얘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수용성 양분이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 혈관으로 직접 흡수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 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뭐야? 간문맥, 간정맥, 심장. 간을 거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간문맥, 간정맥, 심장. 놓친 거 있으면 얘기해. 다시 얘기해 줄게. 자, 그 다음 그 아래 거는 지용성 양분. 여기 얘기는 이제 지방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무기염료 이런 걸 이제 요즘에 잘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빼고 딱 요 정도만. 그래서 지방 등의 지용성 양분이 얘는 소장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돼요. 뒤에는 그냥 림프관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다. 이 정도가 돼요. 림프관, 화살표, 심장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 프린트에 있었던 뭐 빗장 및 정맥 뭐 이런 걸 외워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림프관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만 중요한 거고 암주관 자체가 림프관의 일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계. 자, 호흡계는 체외와 체내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으로 당연한 얘기죠.
바깥과 안에 기체 교환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얘는 폐포와 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시 뭐야?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했었죠. 분압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 기체 교환이 일어나므로 기체 교환 시 ATP 소모 X 확산입니다. 그럼 ATP 안 써요. 이거는 과학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물리 하시는 분들이 없나? 보통 생명과학 하는 사람 중에서 물리하는 사람이 좀 적긴 한데,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확산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TP를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도, 생명과학적으로도, 심지어 지구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확산입니다. 지구과학적으로 확산 뭐예요? 바람의 방향,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 그냥 확산 되게 중요한 거고, ATP 소모하지 않는다. 확산은 ATP 소모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순환계와 호흡계의 상호작용. 자, 얘는 밑에 산소 분압 비교, 이산화탄소 분압 비교인 거니까 결국엔 뭐야? 산소 분압은 폐가 혈관보다 높아야 되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혈관이 폐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만 해. 왜? 그래야 산소가 폐에서 혈관의 방향으로, 이산화탄소가 혈관에서 폐의 방향으로 이동할 테니까. 분압차에 의한 확산, 분압이 높은 데서 분압이 낮은 데로 이동해야지. 이거 우리가 되게 강조한 게 뭐였었냐면 절대로 변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생명과학 뉴런 파트에서 자꾸 저한테 이제 오랜만에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 바깥이랑 안에 나트륨 농도가 어떻고 칼륨 농도가 어떻고 이거? 그때 되게 강조했었던 게 나트륨은 무조건 밖이 많고 칼륨은 무조건 안이 많다고 했잖아요. 달분극이 일어나든 재분극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같은 뉘앙스인 겁니다, 이것도. 산소를 혈관이 받아왔어? 필요 없어. 그래도 폐가 더 많아야 돼. 이산화탄소를 폐에다 갖다 버렸어? 필요 없어. 그래도 혈관이 더 많아야 돼. 라는 얘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설계. 자, 배설계는 탄단지를 세포호흡에 사용하여 만들어진, 이 원래 의도였긴 한데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이화작용이라고 적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이화작용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에 사용하여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이다. 그래서 노폐물, 탄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뭐야? 호흡계와 배설계를 통해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는 몸만을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만 내보내는 거고요. 물은 호흡계와 배설계 모두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질소성 노폐물? 질소성 노폐물이 나오는 건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 NH3 어떻게 적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해석되어 배설계를 통해 배출된다. 이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해독, 그 다음에 배설계로 배출, 이 정도 됐고, 그 다음 콩팥. 자, 콩팥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은 콩팥 동맥 내지는 신장 동맥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즘은 그냥 콩팥 동맥이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콩팥 동맥을 통해 들어와서 사구체를 거친 다음에 여기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서 물질 교환을 하고 아예 콩팥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콩팥 정맥으로 이동하는, 얘가 혈액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얘는 혈액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혈액은 그냥 간단하게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를 거쳐서 모세혈관으로 해서 콩팥 정맥으로 나가는 게 그냥 혈액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이동 경로는, 혈액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혈액 이동하다가 처음에 사구체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해? 원료 생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원료 생성은 뭐야?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는 여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원료. 원리가 어떻게 됐었어? 사구체에서 압력, 그 굉장히 높은 혈압과 저기 원심력을 통해서 물질을 튕겨낸단 말이야, 밖으로. 그러면 그걸 보먼주머니가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는 여과라는 거, 여과에 의해 만들어지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과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기에 이 원료에 없어야 되는 물질, 뭐야? 혈액 속의 세포는 마지막에 적혀 있으니까 그럼 앞에 두 개는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수화물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혈액 속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거의 포도당 뿐이라서 걔네들은 다 혈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다 여과돼요. 우리 혈액 속의 탄수화물은. 사실 방금 한 얘기는 상당히 양심이 가책에 느껴지는 구라긴 한데요. 어차피 우리 생원 단계에서는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여과에 의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백질, 지방. 단백질, 지방, 혈액 속의 세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있다. 이제 이게 원료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과는 ATP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혈액을 혈압과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냥 튕겨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줌 생성. 오줌 생성은 원료가 세뇨관을 이동하다가 모세혈관과 만나서 물질을 재흡수하고 분비하여가 되겠지. 근데 사실 세뇨관하고 모세혈관은 그냥 어느 군데에서 만나고 이렇다기보다는 세뇨관이 길쭉하게 있으면 그 세뇨관은 계속 그 길쭉한 동안 계속 모세혈관에 다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재흡수와 분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제를 해서 오줌을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주워 올리고 필요 없는 건 다 갖다 버리고 하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자, 콩팥에서 나가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자, 물, 포도당, 요소,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각각에 대해서 여과는 물은 되고 포도당 되고 요소 되고 아미노산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지방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 지방은 X, 물, 포도당, 요소, 아미노산 O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재흡수 원리는 물은 3투였죠. 그 다음에 포도당은 능동수송. 아미노산은 요소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부터 얘기할게요. 아미노산은 능동수송.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둘은 재흡수 원리 X. 재흡수 될 일이 없습니다. 왜? 나가지를 않았는데 뭐. 여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흡수 될 일도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요소의 재흡수 원리 X인 게 아닌 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포도당이 그리고 아미노산이 재흡수 원리는 능동수송이 맞아요. 그리고 요소는 원래 우린 재흡수를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원래 셋 다 확산이 일어나요. 일단 적기 전에 일단 요거 잠깐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요소는 확산이 왜 일어나게 되냐? 막을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우리 확산이 뭐라 그랬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인 거지. 그러면 막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소가 혈액 쪽으로 확산돼서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우리한테 없어. 만약에 우리가 요소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잖아? 그럼 요소 말고 다른 물질도 막힙니다. 포도당 이런 것도 데려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막을 수 없어서 확산을 통해 재흡수돼서 들어오거든? 이거는 좀 그냥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소는
재흡수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확산을 통해서 일부 재흡수 되긴 한다 라는 거.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 쪽도 원래 능동수송을 통해서 그 재흡수를 하는 게 맞아. 근데 마찬가지로 쟤도 확산 통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여과된 직후에는 되게 많이 나갔을 거거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능동수송보다는 확산으로 들어오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양이 더 많습니다. 왜? 확산이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오줌에 들어있는 포도당 아미노산이 혈액에 들어있는 포도당 아미노산보다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산을 통해서 잘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얘를 능동수송까지 이용해주는 이유는 뭐야?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재흡수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100% 전부 다 재흡수를 하려니까 능동수송을 추가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답으로 적었으면 좋겠는 것만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려 보면 물, 삼투, 단백질, 지방 X 이건 바뀔 일이 없는데 그냥 포도당 아미노산은 능동수송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도 일어나 이런 거는 이제 서브로 그냥 따로 조금 그냥 추가로 기억해주면 좋을 만한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능동수송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요소도 재흡수된다라고 하는 걸 문제에 적용을 할 때가 별로 없어. 근데 만약에 콕 집어서 그럼 요소는 절대 재흡수되지 않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확산을 통해 재흡수된다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요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완자랑 기출필을 풀어보면 알 겁니다. 완자 기출필 문제만 해도 진짜 좀 개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아무튼 그 다음에 재흡수 시 ATP 소모 얘기를 해보면 자, 재흡수 시 ATP를 소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능동수송인 포도당 아미노산만 ATP 소모할 거고 나머지는 X. 뭐 애초에 단백질 지방은 재흡수도 안 하니까 당연히 ATP 소모 안 하는 거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만 ATP를 소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곳 당연하게 6개의 물질 모두 일단 혈액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물, 포도당, 요소,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다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곳에 전부 다 혈액은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원료를 적어야 될 칸은 어디야? 원료는 물, 포도당, 요소, 아미노산까지는 원료에 있습니다. 왜? 원료는 여과된 물질이 들어있는 게 원료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친 게 최종적인 오줌이니까 오줌에는 물하고 요소 이렇게 두 개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오줌을 적어야 될 것은 물하고 요소 이 두 가지만입니다. 포도당 아미노산은 오줌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100% 재흡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순환계. 네, 순환계. 체내의 뭐야? 체내의 물질과 열 등 전반적인 운반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물질 운반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텐데 열 운반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내의 물질과 열 같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운반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맥은 뭐야? 심장에서 나가 기관으로 들어가면 동맥. 출발지, 도착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고 기관으로 들어가고 정맥은 기관에서 나가고 심장으로 들어가고. 그치? 근데 동맥혈, 정맥혈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동맥혈은 O2 분압, 산소 분압이 높은 혈액이고요. 정맥혈은 CO2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거고요. 왜? 그쵸? 그래서 동맥혈은 산소 분압이 높은 혈액으로가 되는데 어디에 흐른다라는 이거는 이제 대동맥부터 얘기하는 게 맞았을까?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대동맥, 좌심방, 좌심실, 폐, 정맥 이렇게 네 군데에 흐르면 되죠. 이걸 만약에 혈액의 이동 순서로 적고자 하면은 제일 좋은 건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뭐 대동맥
뭐 이렇게 하면 혈액 이동 순서까지도 맞춰서 적을 수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대동맥, 좌심방, 좌심실, 폐정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맥혈은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혈액, 정맥혈은 이제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순환계와 조직세포의 상호작용. 자, 얘는 조직세포와 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시 분합체에 의한 확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분합체에 의한 확산에 의해 기체 교환이 일어나므로 기체 교환 시 ATP 소모하지 않는다. ATP 소모 X.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산소가 이동해야 되는 방향이 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이니까 혈관이 조직세포보다 산소 분압이 높아야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은 조직세포가 높아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야 되겠고. 자, 마지막 조직세포에서 기관계. 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각각 일어나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적어라 라고 하면 일단 모두 다 적어야 되는 동화작용과 모두 다 적어야 되는 이화작용 뭐 있어? 동화작용은 전부 다 단백질 합성을 적어야 될 겁니다. 네 칸 모두 단백질 합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화작용은 네 칸 모두 세포업이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말고 또 뭐 있어요? 말고 또 뭐 있을까요? ATP 합성 이런 건 뺍시다. 그런 거 어차피 세포업에 딸려 있는 거니까. 일단 당연히 배설계나 순환계나 호흡계, 소화계 중에서 그냥 애초에 기관계 명칭부터 특정 물질 대사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소화잖아, 소화. 소화계에선 그러니까 이화작용, 소화가 일어나야 되죠. 또 뭐가 있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여기에 집어넣을 만한 그 동화 이화가 딱 하나밖에 더 없어요. 우리가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하는 거. 동화였어, 이화였어? 동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 주자 그랬냐면 아예 간의 요소 합성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럼 걔는 어디다 적어야 돼? 아니지. 간 어디 기관이에요?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 간이 소화기관이라서 소화계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소화계 동화작용에 간의 요소 합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간은 배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의 요소 합성 자체가 배설계랑 관련이 엄청나게 깊은 건 맞아도 배설계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소화계가 하는 일인 거지.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낚시질이라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까 빼먹은 기관계 통합적 작용 요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제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막 별의 별 디테일한 걸 다 다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겠어, 니들이 틀릴까봐 지금. 실제로 이 단원은 공부를 하기만 하면 이런 낚시를 제외하고 애들을 틀리게 만들 방법이 없는 단원입니다. 공부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 정도는 걸러내긴 하는데 공부를 하기만 했으면 대부분 다 맞아, 당연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막 낚시질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는 거고. 자, 거기 적혀 있는 것 이걸 해봅시다. 소화계, 순환계, 그다음에 여기 호흡계, 배설계, 세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때 그냥 당연히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은 뭐가 있어요? 영양분이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은 결국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이 돼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자, 순환계에서 소화계로 이동하는 물질은 그냥 생각했을 땐 딱히 생각될 만한 게 없으니까 일단 냅둘게요. 자, 그 다음에 호흡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 뭐예요? O2, 산소.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 호흡계로 이동하는 물질 뭐예요? CO2,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이동하는 물질 뭐예요? 노폐물. 보통 여기서 노폐물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노폐물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질소성, 이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질소가 들어있는 노폐물을 얘기해요. 암모니아, 요소, 요산 이런 것들. 그래서 질소성 노폐물인데 그냥 질소성 빼고 노폐물. 그래서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이동하는 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배설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할 만한 것도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일단 냅두고, 그러면 순환계가 조직세포한테 줘야 되는 걸 생각해보면 뭐일 거냐면 영양분이랑 O2일 겁니다. 그리고 조직세포가 순환계한테 줘야 되는 걸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일 거예요. 질소성 노폐물. 이산화탄소도 노폐물이긴 하지만 물은 일단 뺐어. 물은 어차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항상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자, 조직세포가 영양분 O2를 받고 노폐물과 CO2를 내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세포업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영양분과 O2가 필요한 거고요. 그 결과 노폐물과 CO2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조직세포라는 게 대체 뭐예요? 조직세포가 뭐게? 그냥 간단해. 생긴 데 그대로 조직을 이루는 세포. 네, 우리 몸의 조직을 이루는 세포거든요. 근데 조직이 모이면 뭐죠? 기관이죠. 그러면 소화기관, 즉 위는 조직세포인가요? 조직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져 있어요. 호흡계, 즉 폐는 조직세포로 이루어져 있나요? 안 이루어져 있나요?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배설계, 즉 방광, 아니면 신장, 콩팥, 조직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직세포를 오른쪽 아래로 따로 빼놔서 뭔가 되게 별개인 것 같은데, 사실 호흡계도 조직세포고 소화계도 조직세포고 배설계도 조직세포예요.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완자에도 있고 수특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보게 될 거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이동 자체는 할 거거든? 근데 자꾸 그래서 뭘 빼먹게 되냐면, 순환계한테서 배설계로 이동하는 물질이 노폐물밖에 없나요? 그럼 배설계에서 순환계로 화살표는 대체 왜 있는 건가요? 이동하는 물질 없잖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요. 이산화탄소 정도가 있겠네요. 이산화탄소가 이동해요. 왜? 배설계도 조직세포거든. 그럼 얘도 뭐 해야 되냐면 영양소와 O2가 필요해요. 그리고 뭘 버려야 되냐면 노폐물하고 CO2를 버려야 돼요. 얘도 조직세포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영양분하고 O2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계로부터 O2랑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노폐물하고 CO2를 버려야 돼. 근데 얘는 노폐물을 순환계한테 줄 이유가 없어. 왜? 지가 버리는 데인데 뭐. 여기가 원래 노폐물 버리는 데임. 그래서 오히려 얘는 노폐물은 얘한테서 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이동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노폐물 버리는 데니까. 그래서 노폐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직세포랑 같은 입장인 겁니다, 결국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빼먹는다니까. 그래서 틀려요. 가장 심오하고 가장 자주 써먹는 낚시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은 낚시라고 하는데 이게 낚였어요가 아닌 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틀리는 거야. 낚시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꼭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꼭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 건데, 그리고 마찬가지야. 소화계도 똑같이 생각해봐. 그럼 소화계도 필요한 게 영양분이랑 O2는 꼭 필요할 거고요. 반대로 얘도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꼭 버려야 될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소화계한테 뭘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겠어. 영양분은 얘는 필요 없어. 소화계가 원래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해야 될 물질에 돼야 될 게 노폐물하고, 그쵸, 이산화탄소도 추가가 될 거고, 반대로 순환계가 소화계가 순환계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물질은 O2가 존재하는 거죠. 호흡계 입장도 마찬가지야. 호흡계도 얘도 O2가 필요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얘가 갖다 그냥 바로 내보내면 되니까 필요 없어. 따로 순환계한테 굳이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O2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O2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얘는 O2가 남아서 그냥 순환계한테 주는 이런 쪽의 역할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거고 노폐물을 순환계한테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결국 소화계도 호흡계도 배설계도 다 조직세포입니다. 자꾸 그냥 이걸 일일이 그냥 다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면 되잖아.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한 번은 생각해 둘 수 있잖아. 됐죠? 하면